날개를 잃은 파일럿에게 세상은 얼마나 잔인한가. 나는 중얼거리며 고가 휠체어의 팔걸이를 쓸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티타늄 재질이 마치 내 다리처럼 아무런 감각도 전하지 않았지요. 인터라켄 호수는 오늘도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수면 위로 비치는 알프스의 설봉들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어요. 완벽한 풍경, 완벽한 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부서진 나. 루카스 바렌 45세. 유럽 최대 민간 항공사의 최고 경영자이자 한때 스위스 공군 최연소 에이스 파일럿이었던 남자. 지금은 허리 아래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저 비싼 의자에 묶인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신경 손상 회복 가능성 0%. 취리히 대학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 내게 선고했던 그 문장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0%. 절대적인 수치. 협상의 여지가 없는 희망을 허락하지 않는 냉혹한 숫자였지요. 사고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베를린으로 향하던 시험 비행 중 유압 시스템 결함으로 여객기가 급강하했어요. 나는 부조종사와 승무원 127명을 살리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비행기는 무사히 착륙했지요. 하지만 충격으로 내 척추 3번과 4번 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언론은 나를 알프스의 기적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정작 나는 더 이상 조종석에 앉을 수도 활주로를 걸을 수도 없었지요. 훈장과 찬사는 내 다리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42분. 호수 산책로에는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자갈길 위에서 경쾌하게 울렸어요. 걷는다는 것. 그토록 당연했던 행위가 이제는 내게 가장 먼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그 파일럿이 스스로 다시 날 수 있다면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흰색 의사 가운 위에 스위스 연방의료연구소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두툼한 파일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지요. 누구시오? 정아린이라고 합니다. 신경재활 전문이에요. 그녀는 내 옆 벤치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바렌 씨의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검토는 무슨? 또 한 명의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확인하러 온 거겠지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성을 확인하러 왔어요.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가운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어요.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동공 속에는 묘한 확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봤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이었지요. 48시간 안에 당신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동안 죽어있던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어요. 하지만 나는 재빨리 그 감정을 눌러 담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을 더 깊게 만드는 독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말 이미 수십 번 들었소.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에서 온 교수도 같은 말을 했지요. 베를린 샤리테 병원의 명의도 그랬고요. 다 실패했소. 정아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은색 장치였어요. 표면에는 미세한 전극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었고 작은 디스플레이에는 복잡한 파형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에델바이스 파형이라 부릅니다. 그녀가 장치를 내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신경 손상 부위의 잔류 신호를 감지해서 그 신호에 공명하는 특정 주파수를 보내 회복을 유도하는 기술이에요. 스위스 연방의료연구소에서 3년간 개발했지요. 나는 그 장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신 같군요. 스위스의 의학은 논리로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알프스 사람들은 에델바이스가 불치병을 고친다고 믿었지요. 과학자들은 그걸 미신이라 했지만 결국 그 꽃에서 항염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믿음과 과학은 때로 같은 길을 걷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호수 위로 잔물결이 일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설득당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지요.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정아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 나는 수많은 의사들의 눈을 보았어요. 동정, 회피, 무관심, 직업적 친절함.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있었지요. 좋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을 드리지요. 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는 이런 제안을 듣고 싶지 않소.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48시간 후에는 제안이 필요 없을 겁니다. 해가 알프스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호수는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나는 휠체어를 돌려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내 뒤를 따라왔지요. 바퀴 구르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자갈길 위에서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이 48시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에게 단순히 다리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돌려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 10시 37분. 인터라켄 메디컬 센터 7층 VIP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복도 끝 특별 병실 안에서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작은 환풍구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이 시간을 쪼개고 있었지요. 똑, 똑, 똑. 마치 내 인생이 멈춰 선 것처럼. 정아리는 병실 한쪽 구석에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은색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서 정교한 기계 부품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신중하면서도 빨랐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악보를 펼치듯 각각의 장비를 제자리에 배치했지요.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먼저 신경지도를 그려야 해요. 당신 척추 손상 부위의 정확한 신호 패턴을 찾아야 하거든요. 나는 팔을 들어 그녀가 설치한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다 필요한 겁니까?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신경신호 증폭기예요. 당신 몸에 남아있는 0.001mV 단위의 미세 전류까지 감지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건 공명 주파수 발생기입니다. 감지된 신호에 맞춰 최적의 자극을 보내는 거예요. 그녀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약간 갈라진 입술, 어깨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무게. 이 여자는 단순히 의사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절박한 이유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까? 나는 물었습니다. 정아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오빠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8년 전이었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모든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경이 완전히 죽었다고요? 그럼 왜 환자들은 가끔 환상통을 느낄까요? 왜 꿈속에서는 걸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터라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오빠는 2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 합병증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재활학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했지요. 병실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환풍구 소리만이 계속 돌아갔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빚이었어요. 오빠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갚아야 할 빚.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전극 패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젤이 내 등과 다리에 발라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극을 부착했어요. 척추를 따라 12개, 허벅지에 6개, 종아리에 4개. 총 22개의 전극이 내 몸에 연결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거대한 실험 장치의 일부가 된 것 같았지요.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그녀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을 만할 겁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첫 번째 전류가 흘렀습니다. 등을 따라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깃털로 척추를 훑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불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지요. 0.005mV 감지. 정아린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척추 3번 부위의 잔류 신호 확인. 좋아요,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류. 이번에는 허벅지 쪽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곳에서 희미하게나마 무언가가 살아나고 있었어요. 마치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호수에 봄 햇살이 닿기 시작하는 것처럼. 0.012mV, 0.018.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신경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번엔 강했어요. 내 온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거기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잠깐. 나는 소리쳤습니다. 지금 뭔가 느껴졌습니다. 정아린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발목을 잡았어요. 어디요? 정확히 어디서 느꼈어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입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그녀는 즉시 노트북으로 달려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파형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0.023mV. 그녀가 외쳤습니다. 루카스 씨, 당신 신경이 반응하고 있어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개월 동안 나는 내 다리를 시체처럼 끌고 다녔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희망도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시체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하시오. 나는 외쳤습니다. 멈추지 마시오. 정아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너무 강하게 자극하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경에게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해요. 하지만 48시간이라고 했지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첫날은 신호를 찾는 날입니다. 내일이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는 전극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차가운 젤이 닦여나가고 내 피부에는 붉은 자국들이 남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자국들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오늘 밤은 푹 쉬세요. 정아린이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가 병실을 나가려 할 때 나는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 박사. 네. 당신 오빠도 이런 걸 느꼈을까요? 희망이라는 것을요. 정아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참 후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그가 느꼈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나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풍구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멈춰 선 시간의 소리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간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오른손을 들어 오른쪽 발가락을 만졌습니다. 손으로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발가락은 여전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나는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 미세한 신호를, 그 희미한 속삭임을 찾으려 애썼지요. 그리고 거기 어둠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울림이었습니다. 새벽 5시 43분.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잔 적이 없었지요. 밤새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른쪽 발가락에 집중했습니다. 움직여봐. 제발 움직여봐.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죽은 고기 덩어리처럼 침대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알프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 덮인 봉우리들이 푸른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새벽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제의 희망이 오늘의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정아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어젯밤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그을렸고 가운도 구겨져 있었지요. 한 손에는 커피 2잔이, 다른 손에는 은색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무셨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숨도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저도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커피 한 잔을 내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이 진짜니까요. 커피는 뜨거웠습니다. 입술에 닿는 열기가 현실감을 일깨웠어요. 나는 그녀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동작이었지만 오늘 그녀의 손놀림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부팅하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신경 지도를 그렸어요. 오늘은 그 신경에 직접 말을 걸 겁니다. 당신 뇌에서 내려오는 신호와 손상된 신경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다리라고요? 네. 그녀는 화면에 복잡한 파형을 띄웠습니다. 당신이 발을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할 때 뇌에서는 전기 신호가 발생해요. 하지만 그 신호가 척추 손상 부위에서 끊기는 겁니다. 에델바이스 파형은 그 끊긴 신호를 감지해서 손상 부위 아래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녀가 전극을 부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았어요. 이번엔 내 머리에도 전극이 붙었습니다. 이마 측두 옆 후두부. 차가운 젤이 두피에 닿는 감촉이 불쾌했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 지시에 따라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눈을 감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걷고 있는 모습을요. 활주로 위를요. 비행기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지요. 제네바 공항의 활주로.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는 여객기. 내가 그곳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검은 파일럿 유니폼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좋아요. 정아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뇌파 활성 감지. 운동피질 신호 포착. 시작합니다. 첫 번째 펄스가 흘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제의 부드러운 진동이 아니었어요. 이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내 척추를 따라 번개를 흘려보내는 것 같았지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속 집중하세요. 정아린이 외쳤습니다. 걷는 상상을 멈추지 마세요. 나는 더 강하게 상상했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활주로에 거친 아스팔트가 부츠 밑창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제트 엔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두 번째 펄스. 더 강했습니다. 내 몸 전체가 경직되었어요. 0.047mV, 0.053. 그녀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습니다. 신호가 전달되고 있어요. 세 번째 펄스.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 거기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희미한 속삭임이 아니었어요. 이건 명확한 감각이었습니다. 마치 잠자던 근육이 하품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지요. 움직였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허벅지가. 분명히 뭔가가. 계속이요. 정아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펄스가 연속으로 흘렀습니다. 내 다리 전체에 전류가 퍼져나갔어요. 마치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 햇살을 받아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침대 끝을 바라보았어요. 내 오른발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엄지발가락이 위로 살짝 올라와 있었지요. 정 박사. 정 박사.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린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내 발을 보고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루카스 씨가 해낸 거예요. 그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들은 병원 이사회 소속이었어요. 맨 앞에 남자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즉시 실험을 중단하시오. 정아린이 몸을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스위스 의료법 제42조.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실험 장비를 환자에게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요. 더군다나 환자는 루카스 바렌. 유럽 재계의 핵심 인물이지 않소? 하지만 환자 본인이 동의했습니다. 정아린이 항변했습니다. 동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오.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이 기술은 스위스 식약청 승인을 받지 못했소.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책임질 수 있겠소? 나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만두시오. 세 남자가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환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치료를 원하고 있소. 계속하시오. 바렌 씨. 맨 앞에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요. 이 여의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검증되지 않은 전류를 당신 뇌와 척추에 흘려보내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어. 나는 내 오른발을 가리켰습니다. 6개월 동안 죽어있던 내 발가락이 방금 움직였어. 세 남자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맨 뒤에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직접 보시오. 나는 정아린을 돌아보았습니다. 정 박사 계속하시오. 정아린은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믿으시오.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으로 향했지요. 지금 멈추면 안 됩니다. 그녀가 이사회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중이에요. 중단하면 모든 게 리셋됩니다. 하지만 제발요. 정아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30분만 더 주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맨 앞에 남자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0분. 그 후에는 즉시 중단이요. 정아린은 재빨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루카스 씨, 다시 집중해 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움직이세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을 오른쪽 발가락에 집중했지요. 움직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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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가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엔 리듬이 있었어요.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내 신경을 따라 전류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리고 나는 느꼈습니다. 연결되는 것을. 뇌에서 출발한 신호가 척추를 타고 내려가 손상된 부위를 건너뛰어 다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끊어진 다리에 임시 교량이 놓인 것 같았어요. 0.089mV, 0.1이. 정아린이 숨을 죽이며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명령했지요. 움직여. 그 순간 오른쪽 발 전체가 위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5cm. 아주 작은 거리였지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3명의 이사회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정아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명령했어요. 발이 움직였습니다. 위로 아래로.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6개월 동안 죽어있던 내 다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장님. 네, 저 하이머입니다. 지금 즉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부르시지요. 우리가 방금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정아린을 돌아보았어요. 정 박사.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대체 무슨 일을 해낸 겁니까? 정아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프스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눈 덮인 봉우리들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오빠. 맞죠? 오후 2시 15분. 인터라켄 메디컬 센터 로비는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복도를 메웠어요.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온갖 언어가 뒤섞여 소란스러웠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바렌 씨, 정말 다리를 움직였습니까? 에델바이스 파형이 뭡니까? 한국인 의사는 어디 있습니까? 보안 요원들이 기자들을 막고 있었지만 그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어요. 항공사 CEO로서 수많은 기자회견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지요. 정아린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구겨진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그녀를 발견하는 순간 로비는 폭발했지요. 정 박사, 이쪽을 봐주세요.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스위스 연방의료연구소는 이 기술을 승인했습니까?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나는 그녀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녀는 이런 관심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병원 이사장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이머 박사였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인터라켄 메디컬 센터에서 개발한 에델바이스 파형 기술이 척추 손상 환자의 신경 재생에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지요. 환자는 루카스 바렌 씨입니다. 하이머 박사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6개월 전 비행기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던 분이지요. 오늘 새벽 정아린 박사의 치료로 발을 움직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비가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았어요. 하이머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병원의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스위스 의학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한. 잠깐만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들은 바로는 이 기술이 식약청 승인을 받지 못했다던데요. 하이머 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그건 아직 임상시험 단계입니다. 그가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불법 인체 실험 아닙니까? 다른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거죠? 기자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정 박사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작용은 없습니까? 이건 의료사고 아닙니까? 나는 휠체어를 앞으로 굴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나는 단상 옆으로 다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나를 향했어요. 나는 6개월 동안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심장은 뛰었지만 내 절반은 무덤에 있었지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나를 진찰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불가능하다고. 나는 정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나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아린 박사는 불가능을 믿지 않았어요. 그녀는 내 신경이 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요. 나는 휠체어에서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나는 오른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10cm. 아직 불완전했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로비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나는 다시 휠체어에 앉으며 말했지요. 이것이 불법입니까? 이것이 의료사고입니까? 나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치료를 선택했어요. 식약청 승인? 규정? 그런 것들이 내 다리를 돌려줬습니까? 하이머 박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정아린 박사는 영웅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학이 포기한 환자를 살렸어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그녀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휠체어를 돌려 정아린에게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길을 열어줬어요. 그녀는 여전히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가시지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싸움입니다. 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어요. 나머지는 내가 끝내지요. 정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기자들이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았습니다. 나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이머 박사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까 이것이 우리 병원의 성과라고 했지요? 그렇습니다만. 거짓말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정아린 박사 개인의 성과예요. 당신들은 오늘 아침까지 이 실험을 중단시키려 했잖습니까? 로비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하이머 박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여러분, 나는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려드리죠. 병원 이사회는 오늘 아침 실험실에 들어와 치료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라면서요. 하지만 나는 거부했어요. 그리고 정아린 박사는 30분 안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하이머 박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안전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집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습니다. 아니,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나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려 할 때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바렌 씨,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걸을 겁니다. 일주일 안에요. 밤 9시. 나는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병원은 난리가 났었어요. 유럽 전역의 언론사에서 전화가 쏟아졌고 각국의 의료 관계자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에델바이스 파형. 그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지요.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아린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번에는 깨끗한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은 고마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살렸어요. 나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지요. 그녀는 내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알프스를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씨.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걷는다고 하셨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요? 나는 물었습니다. 신경재생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걷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최소 몇 달은. 당신도 48시간이라고 했잖습니까?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어요. 정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정 박사.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공이요.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공이 두려운 겁니다. 만약, 만약 당신이 정말 걷게 된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전 세계의 환자들이 몰려올 거예요. 저는 그들 모두를 구할 수 없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얹혀 있었어요. 오빠의 무게, 그리고 앞으로 구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의 무게. 한 번에 한 명씩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구할 필요 없어요. 단지 눈앞의 환자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당신 눈앞의 환자는 접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걷게 만드시오. 나머지는 나중 문제지요. 정아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 그 안에서 나는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희망이 함께 흔들리는 것을. 일주일입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지요. 미친 사람이네요. 파일럿은 원래 미쳐야 합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니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알프스의 차가운 공기가 병실을 채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알고 있었지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6일 후, 새벽 5시 30분. 나는 평행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휠체어에 앉아 평행봉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재활치료실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알프스가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아린이 내 옆에 섰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 그녀는 나를 깨웠습니다. 전극을 붙이고 신경신호를 측정하고 강도를 높여갔지요. 오른발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이제 왼발로, 허벅지로, 무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는 것은 달랐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과 몸무게를 지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지요.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해야지요. 나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정아린이 내 허리를 잡았지요. 천천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평행봉을 잡으세요. 나는 양손으로 평행봉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팔에 힘을 주어 상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체중을 실었지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잡았어요. 정아린이 재빨리 나를 받쳤습니다. 나는 다시 평행봉을 잡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번 더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무릎에 집중했어요. 버텨라. 버텨라. 6개월 동안 잊고 있던 근육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무릎이 펴졌습니다. 천천히 떨리면서도 펴졌어요. 나는 섰습니다. 두 발로. 됐어요. 정아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카스 씨, 당신이 서 있어요. 나는 평행봉을 움켜쥐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어요. 다리는 나무처럼 뻣뻣했고 균형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한 발만요. 정아린이 말했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뎌 보세요. 나는 오른발을 바라보았습니다. 움직여라. 앞으로. 단 한 걸음만. 나는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냈어요. 척추를 타고 내려가 에델바이스 파형을 거쳐 다리로 전달되는 그 신호를. 오른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5cm, 10cm.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걸음. 나는 한 걸음을 걸었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정아린이 외쳤습니다. 계속이요. 나는 왼발을 움직였습니다. 더 쉬웠어요. 몸이 기억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걷는다는 것을, 균형을 잡는다는 것을. 2걸음, 3걸음, 4걸음. 평행봉 끝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헐떡이며 멈춰섰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고 있었지요. 했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정 박사, 나는 걸었어요. 정아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울고 있는 거였습니다. 나는 평행봉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 휠체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이 감각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당신 오빠에게도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보여주고 싶었겠지요. 정아린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끝까지 믿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네. 이제는 알아요.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알프스 위로 햇살이 퍼져나갔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라켄 메디컬 센터 앞. 나는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뒤에 있었어요. 이번엔 비어 있었지요. 기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니라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아린이 내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스위스 연방의료연구소 공식 대표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델바이스 파영은 이제 긴급 임상 승인을 받았지요. 바렌 씨,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나는 정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채웠지요.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나는 걷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보조장치도 없이, 단지 내 두 다리로 10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기분이요? 나는 웃었습니다. 다시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치료를 받던 다른 환자들이 창문으로 나와 손을 흔들었어요. 병원 직원들까지 나와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정아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당신이 믿어줬으니까요. 48시간이 인생을 바꾼다고 했지요. 나는 말했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냈어요. 알프스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하얀 설봉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에델바이스가 피어있을 그곳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걸었습니다. 정아린과 함께 병원을 떠나 호수를 향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마지막 환자가 포기하지 않을 때 의학은 다시 날개를 펴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비행을 시작한 것이었지요.